1994년 5월 19일 새벽 서울 삼성동 고급 주택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넓은 정원을 가진 저택들이 즐비한 이곳은 한국 최상류층의 주거지로 밤이면 적막함만이 거리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2시경 한 저택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거센 화염과 싸우며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맹렬했고 집 안 곳곳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구조해야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안방에서 새까맣게 탄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화재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피해자는 이 집의 주인인 박모 씨 부부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서울에서 한약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한약협회 서울 지부장을 맡을 정도로 업계에서 명망이 높았고 자산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삼성동 고급 주택가에 대저택을 소유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감식반이 투입되어 정밀 감식에 나섰고 곧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닙니다. 감식 반원이 발견한 것은 시신의 온몸에 새겨진 수 10군데의 자상이었습니다. 불의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칼에 찔린 흔적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박모 씨 부부는 불에 타 숨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날카로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사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 두 분 모두 칼에 찔린 상처가 각각 30군데가 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의 성격을 단순 화재 사고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에는 휘발유를 뿌린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일까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고 금고도 열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단순 강도치고는 너무나 잔혹했고 뭔가 깊은 원한이 느껴지는 범행이었습니다. 이건 아는 사람의 소행입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원한 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박모 씨의 아들, 23세 청년 박한상이었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박한상이었습니다. 23세의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던 그는 새벽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박한상은 불길에 휩싸인 집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를 제지하며 진정시켰고 결국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부모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박한상을 진료하던 간호사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기요, 박한상 씨 머리에 피가 묻어 있어서 상처를 확인했는데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은 이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머리에 피가 묻어 있는데 상처가 없다? 그렇다면 그 피는 누구의 것일까? 화재 현장에서 뒤집어 쓴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경찰은 박한상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는 그의 발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물린 자국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빨 자국입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호출되었고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빨 자국은 피해자인 박모 씨, 즉 박한상의 아버지의 치아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순간 아들의 발목을 물어뜯었다는 것,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도대체 왜 아버지가 아들의 발목을 물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만도 못한 자식에 대한 분노, 다른 하나는 범인이 바로 이놈이라는 증거를 남기려는 것. 경찰은 박한상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머리에 묻은 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그것은 피해자 부부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발목의 상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넘어져서. 거짓말 마십시오. 이건 사람이 문 자국입니다. 그것도 당신 아버지의 이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자 박한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피 묻은 옷까지,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산용 칼의 영수증까지. 취조실에서 경찰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한상의 방어막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발생 3일 만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취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관들조차 믿기 힘든 자백이었습니다. 23세 청년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그것도 잠든 틈을 타서 수십 차례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왜 부모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박한상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그 충격적인 동기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박한상은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박모 씨는 한약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형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한약방에서 시작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한 결과 한약협회 서울 지부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박모 씨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사업을 아들이 이어받아 더욱 크게 발전시키는 것. 그는 맏아들인 박한상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상아, 너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미국에 가서 경영학을 배워오너라. 그래서 우리 사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자. 아버지의 권유로 박한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유학은 상류층 자녀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공부보다는 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한인 유학생들, 특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과 어울리며 매일같이 파티와 유흥을 즐겼습니다. 술과 도박, 그리고 사치스러운 소비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인생을 즐겨야지.
박한상은 학교 수업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지노를 전전하며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습니다. 이기면 더 큰 돈을 걸었고 지면 본전을 찾겠다며 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부족한 돈은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학비가 올랐어요. 그리고 교재비도 필요하고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믿으며 기꺼이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모두 도박과 유흥비로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일시 귀국했을 때도 박한상의 행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오렌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을 전전하며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늦게 들어와 늦게 일어났고 부모님이 무언가를 물으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상아, 학교 생활은 어떠냐? 공부는 잘 되고 있고? 네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모 씨는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표를 보여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며 회피했고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물으면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아들의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거의 나가지 않고 도박과 유흥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놈이 나를 완전히 속였구나. 박모 씨는 아들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유학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 같은 놈에게 더 이상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자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박한상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텐데. 199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의 열매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성장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부유층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국 조기 유학은 상류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학붐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렌지족의 등장이었습니다. 오렌지족이란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유학 중 방학을 이용해 귀국한 젊은이들 중 부모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이들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오렌지는 수입 과일의 대표격으로 일반 서민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과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는 이들의 주 무대였습니다. 밤 10시만 넘으면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페라리, 포르쉐, 벤츠, BMW,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몰고 다니기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차량들이었습니다. 어이, 오늘 어디로 갈까? 청담동 그 새로 생긴 클럽 어때? 거기 분위기 끝내준다던데. 이들이 찾는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양주 한 병에 30만 원이 넘었고 오징어 한 마리가 7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놀고 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청구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계산은 제 카드로 해주세요. 네, 고객님. 오늘 총 480만 원입니다. 아, 그게 다예요? 괜찮네. 일반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 한 번의 유흥비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족들에게 그 정도 돈은 용돈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외국어 사용에도 드러났습니다. 한국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영어나 일본어를 섞어 사용했습니다. Give me a glass of water, please. 종업원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한국말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미안. 습관이 돼서. 물 한 잔 주세요. 자신들이 해외 유학을 다녀온 특별한 계층임을 과시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정작 오렌지족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1994년 5월 17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선 시비로 시작된 다툼이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의 젊은이가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를 벽돌과 화분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을 체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26세 신모 씨는 대기업 L그룹 부회장의 아들이었고 21세 전모 씨는 전직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이자 모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야, 너희가 뭔데 우리를 건드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체포 당시에도 이들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과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저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우리는 정당방위한 거라고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더욱 거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방송에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취재 현장에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박한상 역시 전형적인 오렌지족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 도박과 유흥에 빠져 살았고 귀국하면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를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권의식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박한상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아버지만 없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텐데 박모 씨의 자산은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삼성동의 고급 저택, 여러 부동산, 그리고 한약 사업체까지. 박한상은 부모가 사라지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용돈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하든 유흥을 즐기든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박한상은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본 살인 영화들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는 주인공들,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들. 그는 영화 속 장면들을 노트에 적으며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면 불을 질러야 해.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야. 범행 도구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1994년 5월 초 그는 등산용품 가게에서 날카로운 칼을 구입했습니다. 점원에게는 등산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칼이 가장 잘 드나요? 네, 이게 저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휘발유도 준비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증거인멸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집안 구조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 안방까지의 거리, 안방 문의 위치, 침대의 배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5월 19일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한상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한상아, 내일 뭐 할 거니? 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박모 씨 부부는 내일이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경 부모님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한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부모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박한상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바지, 심지어 속옷까지 모두 벗었습니다. 피가 튀어도 옷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뜯어 몸에 둘둘 감았습니다. 유령처럼 하얀 천에 감싸인 그의 모습은 기괴했습니다. 손에는 준비해둔 등산용 칼을 꽉 쥐었습니다. 칼날이 차가운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부모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박한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망설임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는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지만 잠든 부모님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위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모든 것을 주었던 부모님. 하지만 박한상의 눈에는 오직 100억 원의 재산만 보였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잠에서 깬 부모님의 비명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벽은 그 소리를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칼날이 몸을 관통하는 고통 속에서 박모 씨는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천을 뒤집어 쓴 형체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찢는 고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박모 씨는 공격자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에, 배에, 팔에 수십 차례의 칼날이 그의 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도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모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자의 팔을 붙잡으려 했고 칼을 빼앗으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창문으로 살짝 들어왔고 박모 씨는 공격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상아, 너, 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었던 아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나쁜 놈,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박모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몸에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힘이 빠져갔습니다. 그의 몸이 침대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놈이 범인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해. 쓰러진 그의 눈앞에 아들의 발이 보였습니다. 박한상은 어머니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고 그의 발목이 바로 아버지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남은 힘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목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으윽! 이빨이 살을 물어뜯었습니다. 박한상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나요. 놓으라고. 하지만 박모 씨는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아들의 발목을 온 힘을 다해 물어뜯었습니다. 이빨이 살 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증거를 남기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짐승만도 못한 자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놈이 범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의지. 박한상은 발목의 고통에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발로 아버지의 얼굴을 걷어찼습니다. 그제야 박모 씨의 입이 열렸고 그는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하! 박한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선명한 이빨 자국이 찍혀 있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젠장!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침대 아래 쓰러진 채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박한상은 두 사람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사망했음을 확인한 후 그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튄 피를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물이 붉게 물들어 배수구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머리에 튄 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두운 욕실에서 거울을 보았을 때는 깨끗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머리카락 사이에 부모의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박한상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휘발유를 가지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 위, 침대 주변, 바닥, 곳곳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자극적인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쉬잉 마이너스. 작은 불꽃이 생겼고 그것을 휘발유가 뿌려진 곳에 던졌습니다. 화!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침대가 타기 시작했고 커튼으로 번져갔습니다. 박한상은 서둘러 안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는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근처 공중전화로 가서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마신 것처럼 기침을 하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범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흔적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는 것을. 박한상의 자백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를 존속살해 및 방화,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들이었습니다. 1994년 8월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페르나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인 박한상,
일어나십시오. 재판장의 호명에 박한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수법, 그리고 동기까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런 놈이 사람이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변호인은 박한상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칼과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한상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변호인과 속삭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박한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저게 사과야? 뻔뻔하기는.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한상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재산 욕심에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로 어떠한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박한상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박한상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사형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997년 8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사형수가 된 박한상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97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사형 폐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박한상은 사형 집행 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집행일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교도관들의 말에 따르면 박한상은 모범수로 지낸다고 합니다. 감방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수감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가끔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발목에는 아직도 희미한 흉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흔적.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박한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의 분노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후회할까요? 1994년 5월 19일 새벽 그가 칼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던 그 순간, 만약 그때 멈출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100억 원의 재산을 얻기 위해 그는 부모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고사하고 자유마저 잃었습니다. 감방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박한상은 가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한상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한순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1990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렌지족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은 돈과 특권을 과시하며 방종한 생활을 했습니다. 박한상은 그런 시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한 청년. 그는 지금도 감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형수로서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집행일을 기다리며, 아니, 어쩌면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주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을 수도 없이 평생을 자신이 저지른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남긴 그 흔적처럼 박한상의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죄의 흔적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